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창 탱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가 팽창 탱크라고 하면 제일 크게 일단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사실 원래는 팽창 탱크가 있고, 팽창 탱크에서 여기에 우리가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기수분리 장치 또는 기수분리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합쳐지면 우리가 팽창기수 분리기 또는 팽창기체 분리기라고 부르는 펌프가 같이 일체화된 또 기수 분리기가 있는, 우리가 지금 공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팽창기수 분리기가 됩니다. 얘도 일단 밀폐형이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건 공조나 난방에서는 거의 팽창기수 분리기를 쓰고 있고, 팽창 탱크 밀폐형은 일반적으로 급탕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방형은 예전에 쓰던 거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얘는 1세대 제품이다 보니까 워낙 단점이 많아서 실제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꼭 시험이나 공부할 땐 얘가 나온다는 게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러면 일단 팽창 탱크가 뭔지를 한번 배워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팽창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부피가 커지는 걸 팽창이라 그래요. 그럼 그 팽창에 의해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담아둘 수 있는 탱크를 우리는 팽창 탱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팽창 탱크가 어떻게 발생하냐,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쓰이냐를 보시면, 우리가 이런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잘린 배관이고 뚜껑 닫힌 거죠. 여기에 물이 만약에 10도였는데 얘가 만약에 60도로 바뀌게 된다면, 이 물은 부피가 실질적으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커져요. 근데 이제 부피는 조금 커지는데 이 결과가 압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 배관이, 이 시스템이 갇혀 있는 상태라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압력이 팽창을 해서 이 배관의 연결부라던가, 심한 경우엔 배관이 부스러질 수도 있는데, 사실 배관보다는 이렇게 연결된 부속류에서 보통 표현 그대로 작살이 나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물을 얼리면요, 부피가 한 9% 정도 커지나요? 엄청나게 커지는, 이건 물론 요 온도에 의한 팽창보다는 많이 커지는 거지만 커지는데, 이게 압력은 막 25메가파스칼, 15였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파스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적 변화에 대한 압력 상승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대상은 결국 그 시스템, 개가 되겠죠. 어떤 위생 설비라던가 공조 설비라던가 시스템에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막 5도 10도 이런 게 아니고, 급탕이라면 50도, 냉난방이면 100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 팽창 탱크 또는 팽창 기수 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게 제일 대표적인 이유인 거고, 나중에 이제 공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할 건데, 그거 외에도 원래 이유가 있어요. 시스템 내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파손 방지가 팽창 탱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배워볼 건 개방형 팽창 탱크가 되겠습니다. 개방형 탱크. 왜 개방형 탱크라는 이름이 붙냐? 말 그대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펌프가 있고, 만약 여기에서 뜨거운 난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수도꼭지가 달려서 급탕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 팽창 탱크의 설치 위치는 여기가 지하 1층이고, 요 수존이 지하 1층부터 50m 높이라고 보면, 얘는 최소
1m 이상 50m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원래 엄밀히 따지면 이게 난방 시스템이 되면 이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방형 밀폐형 탱크를 안 쓰니까, 팽창 탱크를 안 쓰니까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이 밀폐형 탱크가 여기 배관에 연결이 돼서 이 시스템에 만약에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 잠겨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물이 이 팽창 탱크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치하게 되는데, 개방형 탱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안 쓰는데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밑에서 저 지금 시스템에 연결된 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얘를 우리가 팽창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팽창관이 결국 시스템에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팽창관을 통해서 이 팽창 탱크로 유체가 유입되도록 구성된 게 팽창관이고, 결국 팽창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밸브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꼭 밸브 설치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밸브 해놓고 사실 이 핸들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야 유지 관리가 좋기 때문에 뭐 꼭 옛날에 나온 설계 기준들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 팽창 탱크니까 어느 정도 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당연히 기체 쓸 때 팽창 탱크를 달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만약에 얘가 계속 도피돼서 얘가 넘치면 버려줄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이 쓰는 게 원류관 또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과 유지 관리를 위한 드레인 밸브, 얘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결국 시스템의 압력이 줄어들면 이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수위를 유지시켜줄 보급수관이 필요하고요. 또한 얘는 결국 물이 들락날락하니까 이 숨쉬는 게 이 탱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압력이 계속 변동되니까요. 그래서 이 압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기관도 달아주게 됩니다. 이거 사실 뭐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일을 하면 궁금한 건 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배관 내에서 발생하는 최적의 변화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최적의 변화량, 팽창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수축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델타 V라고 하는 건 결국 쉽게 생각해 보면 전체 수량의 온도가 얼마나 변했냐가 델타 V, 즉 팽창량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건 단위 최적당 킬로그램인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은 애, 온도가 변한 상태가 2라고 뒀을 때 로 2분의 로 1에 원래 값, 그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1을 빼주고 여기에 배관 내에 총 수량을 구해주게 되면 이게 팽창량이 되는 거고, 밀도로 하는 게 어렵다면 결국 비최적, 단위 킬로그램당 질량당 최적이 커졌을 거니까 처음에 비최적분의 변환 후의 비최적에 1을 빼주시고 곱하기 전체 수원량, 시스템의 물의 양을 해주시면 델타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밀폐형이나 개방형이나 똑같은데,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이 팽창량에서 약 1.5배에서 2배, 사실 이게 차종마다 달라요. 2배에서 3배라는 경우도 있고, 이거 좀 과한 것 같고 1.5에서 2배 정도 하시면 팽창 탱크의 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1.5배에서 2배냐? 안전율의 개념도 있지만 유효수원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팽창관이 옆에서 분출이 됐다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의 크기로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지금 보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 밀도 값은 우리가 결국 설계 온도 10로 2니까 얘가 V2로 볼까요? 얘는 60도일 때의 비체적, 보통 물 쓰니까 물은 온도에 따른 비체적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기존은 5도를 넣든 10도를 넣든 하면 되는데, 전체 수원량을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원래 원칙은 우리가 전체 수원량은, 그러니까 보유량이죠, 정확히 말하면. 보유량은 우리가 배관이 종류에 따라 호칭경이 다르지만 15, 20, 25, 32, 30짜리도 있을 거고요. 40, 50, 65, 얘도 60짜리도 있을 거고 13도 있을 거고, 배관경들이 쫙 있잖아요. 얘네 배관경들의 내경을 가지고 전체 길이를 다 구해서 얘네를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원래 예를 들어서 15mm가 30m다, 30m가 좀 그러네요. 300m다, 22, 200m다, 이런 식으로 다 배관을 구해서 얘네 전체 각자 면적에다가 길이를 다 곱해 주셔야 사실 정확한 전체 시스템의 수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배관이 몇 개딱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조금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면 지금 하면 좀 순서가 꼬여서. 그 다음에 우리는 밀폐형이 있어요. 실제로 쓰는 건 다 밀폐형이죠. 왜냐면 개방형은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해보면서 아셨겠지만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기계실은 거의 다 지하에 있는데 얘 하나 보려고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옥상 수원을 많이 썼는데 이제 옥상 수조를 쓰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이요, 얘가 혼자 위에 두려면 얘를 설치해야 된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굳이 개방형을 쓰지 않게 된 거죠. 또한 얘가 지금 팽창관이 이렇게 오다 보면 결국 이렇게 토하는 것들은 다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죠. 이제 개방형은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제 밀폐형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블레더식이든 다이어프램식이든 제가 방법은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밀폐형은 뭐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통 안에 다이어프램을 그릴까요? 다이어프램을 두고 여기에 공기를 채워두는 거예요. 또는 질소라고 하지만 질소는 돈 드니까 안 쓰겠죠. 그리고 어느 시스템에서 얘는 이제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권장하는 위치는 있지만 옥상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기계실에 같이 이렇게 바닥에 세워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구로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서 연결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시스템에서 최적이 팽창하게 되면 일로 이렇게 유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 막이 이렇게 늘어나서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즉 이 기체층이, 기체 부분이 압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압력 흡수가 결국 최적 흡수니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면 얘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가 돼서 그만큼 압력을 밀어서 시스템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의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얘는 아까랑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는 델타 V를 구해서 1.5에서 2배 정도의 크기로 구했는데 얘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얘 팽창 탱크의 최적 VT는 똑같이 VT를 먼저 구해 놓고요. 대기압에 최소 사용 압력에다가 최대 사용 압력분의 1을 빼준 게 돼요. 그럼 이 식이 왜 이렇게 생겼냐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이 Pmax라고 하는 건 최고 사용 압력이 되고요.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건 결국 이 압력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터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전 밸브를 설치하게 될 거고 안전 밸브의 작동 압력이 될 거예요. 작동 압력.
그리고 결국 요 최소 사용 압력이라는 건 시스템에 필요한 유지 압력이에요. 시스템 유지 압력.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압력이 2kg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최소요. 그리고 3을 넘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kg이 넘으면은 얘를 밀고 올라갈 거고, 만약에 2kg보다 작아지면 이 기체가 있었으니까 봉입 기체가 이걸 눌러서 여기 물을 다시 밀어서 시스템 내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압력인 거죠. 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수두압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자연압이죠. 말이 꼬이네요. 밀폐형 팽창 탱크에 가해지는 압력에다가 보통 0.3kg, 0.5를 더하는 경우도 있고 정도 더한 압력을 우리가 최소 압력으로 봅니다. 혹시 자연압, 정수두압이 뭔 말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까 위에 그림에서 다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팽창 탱크가 여기 설치되어 있다 볼게요. 여기는 뭐 20층이다. 그러면 얘가 시스템이 돌고 있지 않아도 이 물의 높이만큼 이 밀폐형 팽창 탱크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거예요. 이 감마 H만큼. 그래서 이 상태보다 좀 더 높은 게 이 시스템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똑같으면은 압력이 떨어지면 같이 그냥 쭉 빠지잖아요. 약간 높아야 이 시스템을 계속 뭐 2kg라면 2kg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이 되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사실 이렇게 구한 VT에다가 우리는 이 팽창 탱크도 결국 밀폐형 팽창 탱크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늘어나도 기체 부분이 결국 남아 있으니까 얘를 유용량계수라고 해서 우리가 0.8 정도로 나눠준 것을 최종 TT라고 할까요? 밀폐형 팽창 탱크의 용량이 됩니다. 얘는 유용량계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팽창비 기수 분리기는 다음 영상에서 할 겁니다. 좀 자세히 할 거라. 우리가 결국 개방형도 있고 밀폐형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고민되는 건 뭐냐면, 설계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디다 연결하느냐예요. 어디다 연결을 할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 문제의 충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급탕 시스템이든 냉난방 시스템이든 결국 순환 펌프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가불론박 하는 게 흡입 측에 연결해야 된다와 토출 측에 연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충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업체마다 또 달라요. 뭐 업체명을 제가 거론해도 되는지 몰라서, 땡땡 업체에서는 토출 측이다라고 하시는 분, 땡땡 업체에서는 흡입 측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명확한 제가 압력계로 다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흡입 측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토출 측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좀 좋은 토론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일단 흡입 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펌프 부근에서의 압력 선도를 그려보면 분포죠. 결국 펌프에서 압력이 가장 강할 거고요. 이제 그 가는 거에 따라서 마찰 손실에 의해 압력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쪽을 생각해 보면 결국 펌프의 흡입 측은 점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떨어질 거고요. 얘가 진공을 만들려고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멀수록 압력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제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우리가 팽창 탱크라고 하는 건 압력의 상승을 막아주는 것과,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저하를 막아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 압력이 높아지면 시스템 배관이 파괴가 되고, 압력이 낮아지면 이 고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증발해 가지고
또 순환도 잘 안 되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최대한 저압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팽창 탱크를 통해서 압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토출축에 연결을 해놓으면 그냥 팽창 탱크는 계속 펌프 양정만큼은 흡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얘의 동작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흡입축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떨어지면 여기 압력을 보충해서 시스템의 압력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쪽의 압력이 상승하면 이 팽창 탱크가 또 흡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흡입축에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 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하나 설명을 빼먹었는데, 얘 식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를 보면 우리가 결국 개방형과 다르게 밀폐형 팽창 탱크는 사람이 숨 쉬듯이 계속 얘가 숨 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물결이 액체가 아니고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고정된 고체입니다. 약간 고무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시스템을 딱 눌러서 밑에 구멍이 이쪽에 이렇게 팽창관이 있다고 하면 얘가 결국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면 기체가 이걸 눌러서 시스템의 압력을 확보해야 될 거고, 시스템의 압력이 과해지면 얘가 이렇게 위로 늘어나서 시스템의 압력을 흡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치와 최소치의 사이만큼 이 팽창 탱크는 그 수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개방형은 그냥 이걸 토해버리니까 상관이 없었던 건데, 얘는 결국 이 압력 구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PA는 대기압입니다. 이걸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이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국 베르누이 원리 위에서 여기 토출하면은 여기 부합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약간 복습하기 전에 하나 더 여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결국 팽창 탱크라는 건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설치를 했어요. 그럼 얘도 변천사가 있겠죠? 우리가 일단 1세대가 뭐냐? 1세대가 개방형 팽창 탱크였어요. 방금 보신 개방형인데, 이제 그 다음에 개방형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2세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밀폐형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구조예요. 뭐냐면 소방 압력 챔버가 대부분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일단 기체를 채워요. 챔버 달고 그 다음에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차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차 있을 거고, 얘네를 구분하는 막이 없이 그냥 기체를 채워둔 거예요. 그래도 흡수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압력이 올라가면 여기가 이 기체가 이 물에 녹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체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세대라는 게 나왔는데, 3세대가 제가 위에서 그려서 설명해 드렸던 이 다이아프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는 밀폐형에 다이아프램을 설치한다. 근데 또 다이아프램을 설치했더니 조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단면적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얘가 늘어날수록 얘가 이제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계속 힘을 받았다 줄었다 하는 힘도 줄어들고, 얘가 늘어날수록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요 다음에 개발한 게 4세대라고 해서 이제 블레더식이 나온 거죠. 블레더식은 또 뭐냐? 블레더식은 쉽게 말하면 팽창 위에서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자루를 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이아프램은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였는데, 얘는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흡수하도록 해서 자루에 물차면 이렇게 푹 불잖아요. 풍선처럼. 더 좋은 효과를 발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체도 제거하자고 해서 나온 게 5세대 팽창 기수 분리기가 된 거죠. 기체도 제거하고 압력도 좀 더 명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팽창 기수 분리기가 됩니다.
팽창기소 분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한번 봐보면 결국 우리가 팽창 탱크라고 하는 건 개 내의 유체가 온도를 변화하게 되면 최적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팽창에 의해 압력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최적의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탱크를 우리는 팽창 탱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개발된 팽창 탱크는 개방형 탱크가 되는데, 설치 위치에서의 제약, 열의 손실, 유지 관리의 불편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방형 팽창 탱크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계산을 해보면 엄청 높이 설치돼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적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결국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유수량과 온도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가 최적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런 정석적인 배관 내의 모든 최적을 구해서 최적 보유수량을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제가 해드린다고 하고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약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보통 하고 있느냐,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 최적 팽창량이 아니죠. 이건 전체 보유수량을 우리가 이 시스템계의 난방 또는 냉난방일 거예요. 뭐 급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결국 열을 발생시키는 어떤 열원 설비가 있을 거고, 이 열원 설비의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열원 설비 용량이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구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0.03리터 정도를 곱해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킬로칼로리 아워가 되겠죠. 뭐 10만 킬로칼로리다. 그럼 여기다 0.03을 구해서 우리가 보유 수량을 구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왔냐? 사실 이거 제가 역산도 많이 해보고 맞춰봤는데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업체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문제는 얘가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쯤 하면 벌써 10년, 20년 이상 요 데이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물론 이게 방열기냐 뭐냐 이런 식으로 따라서 부하기기에 따라서 변동하긴 하는데 다 0.03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났다면 이 값을 적용할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우리가 같은 10만 킬로칼로리의 보일러를 쓰더라도 얘는 보일러부터 돌아오는데 뭐 100m의 길이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돌아오는데 500m가 길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에서 이 값을 적용하더라도 배관 경로가 매우 길다면 우리가 임의로 0.04라던가 0.05 정도로 보정해 줄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이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길다면 정석적으로 계산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너무 바쁘거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값을 좀 키워서 해주는 방법도 방법이 되겠죠. 참고로 저는 0.032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많이 커지면 0.04 이런 식으로 좀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건 우리가 밀폐형인데, 밀폐형이라고 하면 결국 설치 위치에 대해서 제약도 받지 않고 이 안에 기체를 통해서 얘가 숨쉬듯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시스템계의 과압을 흡수하고 또 부압을 보충하는 이런 구성을 가질 수 있고, 얘는 결국 우리가 한정된 크기 안에서 압력의 변동을 유지하여야 되기 때문에 최고 사용 압력과 최저 시스템 유지 압력을 가지고 우리는 팽창 탱크의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얘도 전체 팽창 탱크의 용량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 용량 계수 0.8 정도를 나눠주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연결하는 위치는 순환 펌프죠. 혹시 모르시는 분 없겠죠. 순환 펌프를 기준으로 토출 측과 흡입 측의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흡입 측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 탱크에 결국 우리가 온도 변화에 대한 압력 변화를 상승시키는 거고, 나중에 얘네가 고온이 되면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100도씨에서 물이 끓죠. 근데 120도씨에 물이 흐른다는 건 얘는 1기압이 아니고 상태가 2기압인 상태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 이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지면 120도였던 물이 100도가 되려고 다 끓어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배관이 터지고 시스템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개방형 팽창 탱크로 이 시스템에서 얘를 2기압 이상 만들려고 하면 높이가 20m 이상 올라가야 될 거예요. 최고위보다. 이런 거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폐형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